1814년에 작성된 청국표류도, 류큐국 나하에서 출항한 조쿠오가 풍랑을 만나 청나라에 표류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쿠호에는 사스마번의 번사를 포함해 총 29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 표류의 전 과정을 선장이었던 모리야마 테이지로가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가 일기를 쓴 이유는 훗날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있을 신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표류 일기를 남긴 야스다 요시타카의 경우와도 비슷하죠. 실제로 모리야마의 기록은 나가사키 항으로 송환된 이후 표류 과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류 일기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19세기 초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쿠호에는 일본인 외에도 유쿠인 1명과 오키노에 라부지마 출신 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유쿠국은 청나라와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는 이중 속국 상태였습니다. 사스마번은 이런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는 걸 꺼렸기 때문에 류큐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이들의 머리 스타일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천국에 도착해 신문을 받을 때 선장 모리야마는 전원이 일본인이라 주장하는 반면, 청나라 강남 지역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류큐인인데 왜 일본인인 척하냐 하며 의심했습니다. 일본인이라 주장하는 선장이 의도하는 반대로 현지인들은 이들을 류큐인으로 보는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충돌 지점이죠. 조쿠호 탑승자 중 한자를 쓸 수 있었던 인물은 선장 모리야마와 젠스케 2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관리들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이 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필담이 가능했던 이들에게는 유독 따뜻한 대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함께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80년 박지원이 묘사한 요동을 비롯한 중국의 북쪽 지역과 1810년 모리야마가 경험한 강남 지역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일기는 1814년에 쓰였다는데 왜 1810년의 얘기냐고요? 모리야마는 표류부터 나가사키에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는 1810년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이듬해인 1811년 3월 사스마번으로 귀향하여 일기를 제출했죠. 하지만 그의 글에는 방언과 비속어가 많아 공식 기록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스마번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일부는 직접 모리야마에게 확인을 받으며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3장의 그림을 추가하여 1814년 3권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청국표류도입니다. 야스다 요시타카의 조선 표류일기는 사스마번에 의해 소각될 뻔했던 데 반해 청국표류도는 오히려 사스마번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 편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에는 인류애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표류기로 이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 간의 갈등은 물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배척하며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기, 타국의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류애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1810년 7월에 있었던 모리야마 테이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10년 7월 22일) 아침이 되어 나하를 출항했다. 나는 본선인 조쿠호를 타고 앞서갔고 곧 쪽배인 다이호호가 본선을 뒤따랐다. 류큐국의 구니가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헤아 섬을 지나갈 때쯤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새벽에 동풍이 불어온다.
10리쯤 떨어진 곳에 도리시마로 보이는 섬이 보인다. 우리는 북북동 방향으로 힘껏 내달렸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더불어 날씨도 흐리니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다. 배를 돌려 나하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해상으로 70리 정도 나온 뒤라 돌아가기엔 늦은 듯하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돛을 올려 내달렸다. 그런데 이날 밤에 활대에서 생긴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돛대를 매단 줄이 터져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돛대를 내리고 해류를 따라 나아갔다. 갈수록 강해지는 바람은 북북동 방향에서 동쪽으로 배를 이끌었고 본선을 뒤쫓아오던 쪽배 다이호호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 배는 더 강한 바람을 만나 북동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침이 되어 멀리 작은 섬을 발견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산악을 보고 이 섬이 고토열도의 메시마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곳에 상륙할 수는 없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 속에서 본선이 버티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실었던 짐을 바다로 던져버린 뒤 불어오던 바람에 몸을 맡겼다. 저 멀리 섬의 그림자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조선 땅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생각하여 잘라버리려던 돛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갈수록 강해지니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잘라 바다에 던져놓고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길 빌었다. 오늘에 일러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오니 돛대를 잘라 버려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격하게 요동치는 배 위에서 돛대를 자를 때였다. 다네가시마 출신 선원이 조주가 잘려나간 돛 활대에 맞아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해버렸다. 다른 선원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배 바닥에 누워버렸고 어떤 이는 기절하여 쓰러진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위급할 때에 사람들이 이러하니 당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커다란 파도가 3번이나 배를 덮쳤다. 파도가 배 위를 올라타고 배 뒤에 있는 작은 돛대마저 파손되는 바람에 선체가 몹시 불안정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다급하게 키를 분리해버렸다.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던지 이를 본 선원들은 의식을 잃거나 멍하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배 안으로 이미 많은 물이 들어왔기에 이대로라면 배가 가라앉을 테지만 누구 하나 스며드는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나와 젠스케는 선원들에게 물을 퍼내라고 격한 어투로 말해보았으나 선원들은 아무리 퍼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말하며 오히려 대들기 시작한다. 이미 희망을 잃고 죽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와 젠스케는 칼을 뽑아들고 이들을 베어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재빨리 달아나 배 밑바닥으로 숨어버리니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67명의 선원들만 이끌고 목숨을 걸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다행히 밤이 찾아오자 강풍이 잦아들기 시작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어제 일어난 일이 꿈이라도 된 듯 오늘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배 안에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3일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으니 다들 피곤하고 지쳐 단 한 명도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휴식을 취한 뒤 남아있던 선체 아래 들어찬 바닷물을 모두 퍼내었다. 그리고 이불을 선체 바닥에 깔아 침수를 방비했다.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해볼까 했으나 배 안에는 식수가 없다. 그때 한 명의 선원이 말하길 제가 해수를 끓여 담수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가 시루를 만들어 바닷물을 하루 밤낮을 끓이더니 한 말하고도 4-5대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이렇게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아는 까닭은 지난해 타이완에 표류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물을 이용해 배고픔과 갈증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지난날 강풍이 불 때 빼두었던 키 손잡이를 기둥으로 삼아 돛을 만들었다. 배는 북동을 향해 나아가곤 있지만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긴 어렵다. 갈색빛을 띠는 바다를 만났다. 줄을 던져 수심을 측정해 보니 28발 정도 되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동쪽에서부터 매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우리 뱃머리에 앉았다. 그렇게 한참 있더니 이번에는 할미새처럼 보이는 작은 새도 날아왔다. 배에 탄 모두가 이것을 길조로 여겼다. 그래서 소금에 절였던 돼지고기를 꺼내고 아와모리를 마시며 축배를 들었다. 매는 밤이 되어서야 날아갔다. 우리 선원 중에는 목수가 있었다. 그래서 빼버린 본선의 키는 주 기둥으로 사용했고 대신 선박의 소도구들을 도끼와 톱으로 부수어 작은 키판을 만들어 이를 대신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면 우리는 돛대를 다시 올려 항해할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높은 파도에 다들 고생할 때 A 이시가키포 출신의 선원 젠고로가 큰 병에 걸렸다. 그는 뼈마디와 근육이 마비되어 괴로움을 호소했다. 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또한 젠고로는 허술하고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5일 전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때문에 경련 발작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된장을 넣어 끓인 죽을 먹고 싶어 했지만 만들어줄 수 없었다. 2사람씩 당번을 서게 하여 간호하게 하였으나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젠고로를 생각하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선박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물고기들이다. 갈고리에 검은 모시실을 연결하여 낚시했더니 수백 마리가 잡혔다. 소금으로 간하여 익혀 먹으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좋았다. 비가 내리니 선원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물통과 상자에 빗물을 담아 물을 보관했다. 동쪽으로 높은 산이 보이는데 조선국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니 강풍이 불어와 조금 전 보았던 산과는 멀어져 버렸다. 배에 탄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닦으며 각자 기도를 올린다. 아침부터 큰 비가 내리고 배는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멀리 작은 섬이 보이지만 광풍 탓에 다다를 수는 없었다. 오늘에 일러 나는 오키노 에라부지마 출신 5명과 류쿠국 사람 1명을 불러내어 말했다. 모두 잘 들어라. 타국에 표류하면 그곳에서는 외모와 얼굴 등을 살피는 것이 전례다. 그러니 너희 6명은 머리카락과 콧수염을 지금 당장 밀어버려라. 그러곤 이들의 털을 밀어버리고 일본식 의복으로 갈아입혀 일본인으로 보이게끔 바꾸었다. 어제 보았던 작은 섬이 있는 곳으로 다시 떠밀려 왔다. 이때가 이미 밤이었기에 배에서 불을 쏘아 올렸더니 섬에서도 불을 피워 응답해 주었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원들과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상륙하여 목숨을 구해달라 부탁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젠고로가 심히 고통스러워 하더니 밤 10시경에 사망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시체를 술통에 담아서 배 안에 안치해 두기로 했다. 다음날 섬 가까이 접근해 강기슭 아래로 갔으나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닷을 넣어서 언덕에 배를 매자 건너편 강가 아래쪽에 작은 배 한 척이 보인다. 본선 안에 적재해둔 작은 부속선을 내려 배가 보이는 강기슭 쪽으로 나아가니 다행히 길이 있었다. 이곳을 기어 올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나와 우리에게 무어라 소리치며 손을 크게 흔들어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본선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대충 마을을 떠나가라는 뜻인 듯하다. 이들이 완고하게 마을에 들어서길 거부하여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곧 본선으로 사람이 찾아왔다. 글을 써 보였지만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손짓을 이용해 배에 물이 없다고 알렸더니 조금 뒤 물 10통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감사의 인사로 아와모리를 대접하였더니 여러 잔을 마시곤 꽤나 취해하였다. 밤이 되어 그들이 서로 의논을 나누더니 곧 마을로 돌아갔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닷 하나에 의지하여 배를 메어두기엔 어려워졌다. 배는 이미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큰 풍랑을 다시 만난다면 목숨을 장담하긴 어려웠다. 저들이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마을에 들어설 경우 그들도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부속선에 올라타 동쪽 항구로 배를 저어갔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비 오듯 조약돌을 던져대기 시작하니 배를 가까이 댈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본선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머문다 한들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닷을 올려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해 갔다. 하염없이 서쪽으로 며칠을 흘러갔다. 풍랑이 격렬하게 불어 너무 힘들었던 날, 그동안 안치해두었던 망자 쟁고로를 큰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 넣었다. 참 가련한 운명이구나. (1810년 8월 21일) 바다색이 흑색을 띠는 곳에 도착했다. 수심을 측정해보니 그리 깊지 않아 이곳이 중국 땅 근처임을 알 수 있었다. 남쪽으로 일반 선박과는 다른 이양선 한 척이 보였다. 점심 무렵 우리 배 가까이에 왔으므로 거적을 흔들어 불렀다. 우리 배 앞뒤로 빙 둘러보고는 밧줄로 본선과 연결하기에 우리는 단번에 그 배로 옮겨 탔다. 이 배에는 강남 상선이라 크게 적혀 있다. 내가 글로 물이 없다고 써서 보이자 이 배의 선장으로 보이는 자가 즉시 커다란 술통에 반 정도 물을 담아준다. 정말 고마운 만남이라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정중히 인사하며 기뻐했더니 이번에는 말린 생선을 주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으므로 행운이었다.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싶다고 글로써 알렸으나 우리 측 인원수가 많았기에 승선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본선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강남 상선은 곧 남쪽으로 떠나갔다. 우리 배는 수심이 한 발밖에 되지 않는 얕은 바다로 배가 떠내려가다 개펄 위에 올라타 버렸다. 마침 밀물이 몰려와 세 차례나 개펄 위로 배를 밀어 올렸다. 이미 배가 많이 손상되었으므로 또다시 바다 위에 표류하게 된다면 이번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배가 있던 주변은 어느새 개펄로 변하였고 이제는 부속선도 띄울 수 없는 지경에 일렀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고생했다.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날이었다. 작은 배들이 사방에서 다가왔다. 모두 어선으로 보이는데 어느 배도 본선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다만 본선 앞뒤만 빙빙 돌며 선회할 뿐이다. 손짓으로 불러보아도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변함없다. 밤이 되어서야 어선은 모두 떠나갔다. 파도가 조용하여 닷을 올리고 조금 흘러가 다시 얕은 바다에 일러 닷을 내렸다. 그때 내 척에 어선이 다가와 나무 판자를 던져주고선 그곳에 글을 써보라는 몸짓을 한다. 일본인이 역풍을 만나 표류, 우리를 구해주시오 라고 적어 다시 던져주니 나무 판자를 들고 배는 저 멀리 나아갔다.
다음 날 바다 물살에 개펄에 또 올라타 버려 결국 배가 난파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작은 부속선으로 옮겨 목숨을 구하고자 준비하던 때 어선 두 척이 본선 옆으로 접근하여 배를 연결했다. 나를 비롯한 두세 명이 부속선을 타고 어선으로 옮겨갔다.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건넸으나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두 손을 합장하며 몇 번이나 부탁하자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우리 뜻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제서야 본선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또 다른 한 척의 어선으로 옮겨 탈 수 있었다. 이 배에는 저와 아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다. 모두 10여 명 정도 되었다. 어부의 부인이 우리에게 죽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나 정중하고 고마웠다. 이들 중 한 명이 뱃머리에 올라가 소라를 불자 작은 배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본선 쪽으로 배를 저어와서는 본선에 남아있던 우리의 짐을 약탈해 갔다. 밤이 되어서야 배는 남쪽으로 달려갔다. 아침 안개 속에 많은 배가 왕래하고 있다. 같이 배에 탄 나이 많은 한 중국인이 술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도미처럼 보이는 물고기 튀김과 해파리를 얹은 덮밥을 먹으라며 권한다. 이날부터 아침 저녁 식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고기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항상 배를 조정하는 키를 잡고 있었는데 그 인상이 험악하고 우리들이 배를 탄 첫날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니 나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하룻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며칠을 갈색 바다를 항해했으나 육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후 4시경 폭우로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 우리를 구조해준 어선 두 척을 하나로 묶었다. 우리 배에 실려있던 바닷물에 젖은 쌀들을 어선 한 척으로 옮겨 싣고 또 다른 한 척에는 사람들을 실었다. 그러곤 쌀을 실은 배는 남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한편 한 척의 선박 내에 있던 젊은 여자가 바닷물을 길어서 밥을 짓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바닷물에 손을 넣어 입에 대어보니 담수였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곳이 하이먼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는 큰 하천이었다. 그곳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왼쪽 강기슭에 배를 대었다. 그리곤 중국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길 이 강기슭은 하이먼 지역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는 왼쪽 강기슭이 안전하니 바로 상륙해 올라가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오른쪽 강기슭 쪽이 얼핏 보아도 매우 번화하고 사람들도 많이 붐볐으며 거리도 환하고 민가도 많이 있어 이곳에 관청이 있을 터였다. 반면 왼쪽 강기슭에는 민가는 찾아볼 수 없고 초라한 초가집 몇 채와 넓은 황야만 있을 뿐이다. 이들의 수상한 도둑 심보를 우리가 알아차린 것을 눈치채지 않게 한 뒤 우리의 머릿수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서둘러 선장이 잡고 있던 키를 빼앗아 오른쪽 강기슭으로 가고자 했다. 이들의 숫자가 적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매우 격분하여 중국인들을 전원 한 곳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다시 키를 잡고자 하니 선장이 두 손으로 합장하며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래서 키를 다시 선장에게 넘겨주고 오른쪽 강기슭 아래 좋은 위치에 배를 정박시켰다. 한밤중에 상륙할 수 없어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뜨기 전에 상륙했다. 우리를 태워온 배는 상륙하자마자 손살같이 내달려 사라졌다. 중국 어선을 타고 드디어 중국 땅에 상륙했으나 짙은 안개 탓에 주변을 분간할 수 없었다. 민가를 찾아 한참을 걸어가니 무성한 갈대밭 사이로 중국인 두 사람이 보였다. 벼랑간 마주친 낯선 모습의 우리를 보고 그들도 깜짝 놀라하며 곧바로 사라져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곧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모여들었다.
그중 관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서서 글로써 우리의 국적과 이곳에 온 이유를 묻기에 나도 글로써 답했다. 저희는 일본에 사는 시골 사람들입니다. 역풍을 만나 이곳에 표류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와 젠스케를 데리고 근처 찻집으로 안내하여 과자를 대접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수십 대를 준비하여 우리의 짐을 옮겨 주었고 이들의 경호를 받아 영락교를 지나 시가지 안으로 들어섰다. 원해사라 불리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끌어 숙박하게 했다.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지만 우리를 보고자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수십 명의 관리가 우리를 인솔하여 밍저우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두 곳의 찻집으로 나누어 들어갔는데 한 곳은 중국인이 들어가고 다른 한 곳은 일본인이 들어갔다. 찻집의 탁자 위로 사람들의 활기가 퍼져나간다. 적당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났다. 넓은 도로를 지나는데 옆에는 목면밭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찻집이 즐비하다. 오후가 되어 핑저우성 아래 시가지에 도착했다. 고깃집과 술집, 다양한 상점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함을 뽐냈다. 이곳의 관청으로 가기 위해 큰 문으로 들어갔다. 관인이 우리를 안내해 자리에 앉힌다. 조금 지나 관역들이 이상한 소리를 질렀고 곧 관리가 나와 글을 썼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찌하여 이곳에 온 것인가? 하고 물어 전과 동일하게 일본의 촌사람이 표류하여 이곳에 왔다고 기록했다. 나와 젠스케를 불러 후당으로 데리고 간다. 이곳의 지사가 진홍색 비단을 걸친 높은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있다. 책상 위에는 은으로 만든 통과 붓이 있고 벼루와 종이 상자도 놓여있다. 관인이 앉은 오른편에는 사각 기둥 모양의 장식장이 있는데 그 위에 족자를 걸어두었고 중앙 선반에는 비단 보자기로 감싼 상자가 놓여있다. 이것들은 황제가 하사한 귀한 물건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지사와 여러 문답을 끝마친 후 관청을 나와 경료묘라 불리는 묘당으로 안내하여 우리를 묵게 했는데 이곳은 관우를 모신 사당이라고 한다. 날이 밝자 관리가 밥그릇과 접시 등을 구입하여 갖추게 하곤 경료묘 근처에 한 찻집으로 인솔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루 3끼씩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주야로 이곳의 관리 3명이 돌아가며 우리의 곁을 지키며 편의를 봐주었다. 나와 젠스케는 오늘 마을을 한번 견학해보고자 했다. 경료묘를 나와 한 찻집에 들어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자 찻집 입구에 몰려들기 시작하여 뒤숭숭한 마음을 이끌고 경료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잠시 뒤 관리가 서찰을 가지고 찾아왔다. 장관의 법령이 매우 엄격하니 거리로 나가 구경하거나 놀러 다니는 것을 금하시오. 나는 그러하겠다고 하고 글을 써서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우리가 머무는 사당 앞에는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이제는 구경꾼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 결국 사당 기둥에 경고문을 붙이기에 일렀다. 그리고 그 앞에 목에 씌우는 형틀 2개를 배치해 두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쉰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와 매일 필담을 나누었다. 오늘은 그가 만두를 많이 가져와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에 감사한 마음에 뉴큐에서 만든 오칠한 찻사발을 선물로 주었더니 매우 기뻐하였다. 그가 일본에도 만두가 있는지 묻기에 일본에도 아주 많다고 말하니 이번에는 일본인의 반 정도 민머리가 보기 매우 흉하다며 놀린다. 이에 질세라 내가 말하길 대천국 사람들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얼마 있지도 않고 남은 머리카락도 긴 꼬리를 가진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중국인들이 모두 크게 웃으며 돌아갔다.
사당 근처에 찻집을 운영하는 30살 남짓되는 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와 가까워졌을 무렵 한밤중 갑자기 찾아와 몰래 손짓으로 나를 부른다. 무슨 일인가 하여 물으니 천씨가 손을 잡고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한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를 따라 외진 골목길을 지나 한 목조 가옥에 들어갔다. 안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있다. 차를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고 술과 고기도 주문해 가지고 왔다. 소년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 한 명이 찾아와 천을 야단치기 시작한다. 그 관리가 내게 빨리 돌아가라는 눈빛을 보내오기에 흥이 다 식어버려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우리 선원 중 한 명인 에이스케와 마고자 에몬이 학질에 걸려 열이 났다. 관청에 탄원문을 써서 2사람의 병을 알리고 의사와 약이 필요하다 요청하니 당장 2사람의 의사를 보내주었다. 이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준다. 곧 처방전을 가지고 약방으로 가 약을 조제하여 2 환자에게 마시게 했다. 말단 관리가 숯과 나무 땔감 등을 가져다 주었기에 약을 달여 먹일 수 있었다. 참 친절하고 정중한 대접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표류하였다 상륙하였기에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에게 부탁했더니 인원수별로 나누어 곧 목욕탕에 데려다 주었다. 목욕탕의 욕조는 모두 푸른빛을 띤 응회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목욕물은 3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건물 옆쪽에 유리로 된 창문이 열려 있다. 목욕을 끝마치자 여인들이 목욕 가운을 입혀주고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 주었으며 과자도 가져와 사람들마다 나누어 주었다. 목욕탕 이용 요금은 한 사람당 30문이었는데 이는 모두 관리가 지급해 주었다. 나는 매일 가고 싶다고 부탁했으나 허가받지 못했고 대신 3일마다 가는 것은 허락해 주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 필담을 요청한다. 충민현에도 표류한 사람이 찾아와 있는데 류큐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대뜸 묻기에 당신은 누구이며 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관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하고 답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종이를 들이미는데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들 27사람은 대양 중에서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어선이 다가와 당신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는 그 배의 선장인 왕이안차이와 조타수가 고생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안차이가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쌀과 화물을 가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그들을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왕이안차이의 말로는 그대들이 구조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합니다. 선상에서 이미 침수되었던 20포대 남짓되는 쌀들과 그대들의 짐 또한 풍랑의 위기에서 구조해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으로 그대들 27명이 간곡하게 부탁하여 받게 된 것이라 하니 여러분들이 그의 죄가 용서되도록 서로 보답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요. 왕이안차이에게 증여한 것이라 증빙해 주어 그의 억울한 죄를 해명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일이 있고 11일이 지났다. 9월 25일에 한 관인이 사당으로 찾아와 알려주길 당신들을 구조한 어선의 선장 왕이안이 충민현에서 체포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여 장관의 고문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조금 있으니 어선 선장의 목에 형틀을 찬 채 체포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곤 또 3일이 지났다. 그 죄인은 이제 미친 사람이 되어 순순거리며 똑같은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한다. 관인이 소식을 알려주는데 일본인의 화물을 약탈한 죄를 물어 주륙형에 처할 것이라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글쓰길 해난 중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은 오로지 왕이안의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화로서 그 은혜에 보답할 생각이었으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가 약탈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관리가 크게 기뻐하며 이 문서를 들고 갔다. 나와 젠스케는 관리의 호출을 받고 관청으로 들어갔다. 관청 건물 중간쯤에 철제닷 하나와 물에 침수된 쌀 60가마니 그리고 본선에 남아있던 우리 물건들이 관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를 구조해 주었던 선장과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목에 칼을 찾고 손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다. 관리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은 당신들 의지로 판매한 것이 맞는가? 팔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 생각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니 관리가 글을 써 보이는데 대수저우에 가면 합당한 가격으로 계산하여 은하로 환전시켜 주겠다 라고 한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렸다. 곧 관리들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쌀 가격과 철제닷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 대답한 뒤 경료묘로 돌아왔다. (1810년 9월 16일) 우리 선원 중 한 명은 류쿠 출신으로 그는 오시로 빼친이다. 전에 내가 명하여 머리를 밀고 일본식 복식을 갖추게 하여 오늘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류큐인 복장으로 갈아입고는 관청으로 찾아가 필담했다 한다. 오시로가 관청에 말하길 저는 중상국의 오시로 빼친입니다. 중상국 지배를 받는 이헤이아섬 소속의 하급 관리입니다. 하인과 조타수를 포함한 6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나하 항구를 출발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순풍을 만나지 못해 사스마 바닷가에 표류하여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리야마 테이지로의 선박에 탑승하여 장군 부성에 도착할 찰나 불행히도 다시 역풍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푸젠관으로 호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관청에 탄원하였으니 우리 26명은 모두 관청으로 호출되어 관리 앞에 나란히 꿇어앉게 되었다. 오시로 빼친과 탄원서를 들고 나온 관리는 붉은 글씨로 그대들은 류쿠국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신문하였다. 어떻게 해보려 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탄원서에 적힌 사실 그대로이며 구조되기까지 정신이 없고 혼잡하여 잘못 기록되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관리가 묻는다. 사스마는 어느 지방인가? 집은 장군부성 동쪽 해자 부근에 있습니다. 라고 썼다. 관리가 그 종이를 들고 후당으로 들어갔고 신문이 끝난 우리는 오시로 빼친을 향해 욕을 퍼붓고는 숙소로 돌아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한 관리가 찾아와 말한다. 류쿠국은 대청국 지배하의 서민이 오시로는 오늘부로 다른 곳에 숙박하게 될 것이며 푸젠으로 송환하겠다. 그렇게 오시로는 우리 숙소를 떠나 훗날 푸젠의 류큐관으로 송환되었다. 이른 새벽 관리가 찾아와 알리는데 오늘 지사가 직접 경료묘에 찾아온다고 하였다. 나와 일행은 모두 정장으로 갈아입고 지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징소리와 함께 악대를 동반하여 36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리고 경료묘 안으로 들어왔다. 정면 의자에 앉은 지사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보인다. 잠시 뒤 다른 관리가 소리를 높여 뭐라 외치니 5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관리가 양손을 뒤로 묶어 포박한 두 남자를 앞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남자의 목을 쭉 펴게 만들더니 무관으로 보이는 한 장사가 나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는 벗어내서 한자 남짓대는 소가죽 채찍을 꺼내어 포박된 자의 목덜미를 20회 정도 내리쳤다. 그는 채찍질을 마치자 곁에 있던 관리들에게
각각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잡혀온 남자는 지사를 부르며 사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본 지사는 더욱 화를 내어 30대를 더 때리도록 명했다. 이때 백목으로 만든 나무 받침대 위로 군천색으로 염색된 목면 수십 단을 담아 우리 앞에 내어놓았다. 지사는 내 머리를 어루만져 보고 하울이도 손에 쥐어 보았다. 옆에 있던 관리가 손짓으로 말하는데 일본 돌을 가지고 있으면 지사님께 보여드리라는 뜻인 것 같았다. 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와키자시 2개를 보여드렸더니 아주 감탄하는 듯한 얼굴을 보였다. 잠시 후 지사가 되돌아간 뒤 관리 한 명이 다시 찾아와 손짓으로 매질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앞서 지사가 이곳에 방문하기 전 우리들 앞자리에 미리 목면을 펼쳐두어라고 명했다 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죄를 물어 조사한 것이라 한다. 우리가 표류하여 중국 땅에 상륙하면서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받았었다. 어제는 관청에서 돼지고기를 보내어 왔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은 술도 보내어 주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경료묘 뒤편에는 초가집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위안팡이라는 사람은 두부집을 하고 있었다. 그와 어느덧 친분이 쌓여 오늘은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5명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의 안주인이 탁자를 준비하여 그 위에 고기 요리와 채소 튀김과 함께 술을 준비해 두었다. 한참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종이를 가져와 우리더러 서화를 그려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우리는 완강하게 사양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젠스케가 먹물로 매화를 그려놓고 내가 그 그림 위쪽에 시를 한 수 써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채를 한가득 가져오더니 그림을 그려달란다. 그래서 난이나 대나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중국인의 시문이나 우리나라의 와카를 써주었다. 이렇게 조촐한 서화를 받은 그들이지만 보통 기뻐하는 것을 넘어 매우 기뻐하며 가지고 돌아갔다. 마침내 흰털 부채 2개를 2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역시나 매우 기뻐한다. 이런 조촐한 것들로 이렇게 기뻐해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오늘은 경료묘 앞에서 6사람이 와 징을 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 옆에 천막을 치고 중앙에 담요를 깔아서 둥글새, 깃발, 큰 칼 같은 것들을 깔아두었다.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쇠고리를 돌리고 위로 던져 올리며 여러 도구들을 다루며 기회를 펼쳤다. 잇따라 8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를 불러내어 담요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더니 큰 칼을 들어 목을 잘랐다. 3덩이로 잘랐는데 한 덩어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실제로 죽은 것 같았다. 잇따라 담요를 들고 와 바로 감싸곤 치워버렸다. 구경꾼들은 5문씩 돈을 던져주었고 이것을 주어서 돌아갔다. 참으로 눈뜨고는 쳐다볼 수 없는 풍경이다. 오늘은 경료묘 안으로 남녀 5명이 들어오더니 향을 피웠다. 한 노파는 이상한 모양의 옷을 입고 담요 위에서 부인 옷으로 취침하는 흉내를 냈다. 종이로 만든 배를 곁에 두고 젊은 여자와 2사람이 일어서서 연불 같은 것도 외웠는데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여 웃어버렸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일본의 무당 같은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회복시키는 굿인 듯하다. 우리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주사위 놀이나 도박을 하고 있는데 한 중국인이 일본에도 이와 같은 놀이가 있는지 물어본다. 내가 많이 있다고 답하니
백전을 대신 내어주면서 도박을 해보라 권하기에 내가 말하길. 우리나라에서는 거지 같은 이들이 도박을 하기는 하지만 만일 일반인이 도박을 한다면 모두 목이 날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인이 매우 놀라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찻집에 들렀다. 한 분의 연장자가 다가오더니 필담하여 보이길. 이곳은 중화국 장난성입니다. 가까운 동해에 3개의 나라가 있는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조선국, 육후국, 그리고 당신들의 나라 일본국입니다. 세 나라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해난사고로 2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지방간이 이미 이 건에 대해 상부 관현에 문서를 제출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들은 장난성으로 가서 대헌관의 신문을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에 내가 답하길. 마음이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음은 진실로 대인이 베푸신 큰 은혜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드렸다. 그는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되어 친밀하게 대접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경료묘 바깥 기둥에 문서가 붙어 있다. 핑저우의 원이라 불리는 상가에서 쌀과 돈을 보내어 일본인들의 여행 경비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위안이라 불리는 유력자의 집에서 우리가 이곳에 체류할 적에 경비로 사용하라며 보내준 것이었다. 나는 문서를 보며 절하고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오늘은 핑저우성을 떠나는 날이다. 새벽에 관리가 찾아와 육로로 호송될 것이라 알린다. 식사를 한 뒤 관리의 인소를 받아 관청으로 나아가 현관 좌우에 나란히 앉았다. 한 관리가 글쓰길. 오늘 당신들은 장수성으로 호송될 것입니다. 한 사람당 돈 800문과 의복을 한 벌씩 줄 것입니다. 이에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그런데 모두들 의복을 받았는데 나만 의복을 받지 못했다. 전날 관청에서 필담할 때 관리가 묻길. 모두 덮는 이불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길.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의복을 주지 않는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그때 장관이 몹시 화를 내며 관리 한 명을 불러내더니 사람을 시켜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끝을 잘게 쪼갠 대나무로 30차례 두들겨 팼다. 무슨 이유로 저러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물어보니 장관이 내게는 비단 옷감으로 만든 옷을 주라고 명했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잠시 뒤 경호역이 말을 타고 왔기에 우리 일행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 앞에는 커다란 손수레 13대와 작은 손수레 15대가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2사람씩 태워 이동했다. 마을을 조금 나서니 그간 친하게 지냈던 천씨를 비롯한 인연이 닿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과자 등을 비롯한 먹을 것을 가지고 전별로서 주었다. 잠깐이었지만 불가사의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어찌 아쉬운 마음이 없었겠는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다. 퉁저우로 가는 길 주변은 모두 목면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한밤중에 퉁저우에 도착하여 자영묘에서 묵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좋아 상쾌함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1810년 10월 4일) 우리는 전날 묵었던 경료묘를 떠나 퉁저우를 향해 나아갔다. 목면이 늘어서 있는 길을 지나 한밤중 자영묘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었다. 이곳에서부터 다음 목적지인 루가오현까지는 누선을 타고 수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관리가 알려왔다. 성문 앞에 있는 2층 건물 앞에 우리를 대기시켰는데
음악과 함께 높은 신분의 관리가 나왔다. 그의 관명은 포정이라 하고 모자에는 붉은 옥구슬이 달려 있으며 목에는 옥으로 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그가 직접 붓을 들고 글써 알리길 그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돈 100문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한 명씩 중국어 발음으로 호명하였다. 관리가 우리를 재촉하여 성문 서문으로 나와 돌아갔다. 돌다리를 지나 큰 강변으로 나가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였다. 핑저우의 쉰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가지고 와서 이곳까지 찾아왔다.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서로 손을 잡고서 이별을 아쉬워했다. 오늘 이별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밀려와 정말 헤어지기 어려웠다. 강가에는 깨끗한 누선 5척이 정박하고 있다. 한 척당 5명씩 나누어 탔는데 배 안에는 양옆으로 침대가 있고 중앙에는 탁자가 구비되어 있다. 관리가 돈을 가지고 와서 쌀과 고기, 채소들을 구입하여 가져다 준 다음 선장을 불러서 돈을 건네어 주었다. 아마 이것은 백삿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경 서쪽을 향해 배가 출발했다. 이날은 바람이 없어서 선장이 육지 쪽으로 배를 바짝 붙여서 갔는데 이는 일본 후시미 지역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바람은 밤이 되어서야 순풍으로 바뀌어 배를 빨리 몰아갔다. 오후 10시경 루가오현에 도착했다. 2개의 성을 지나고 시끌벅적한 시내 거리를 통과해 어느 집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방이 모두 흙으로 된 창고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를 만들어주고 요리를 대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관리가 오늘도 가는 행선지와 거리를 알려준다. 수로를 이용하여 타이저우에 가는데 식사를 하고 먼저 관청에 들려야 했다. 관청에는 안찰사가 있었다. 그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대면하고 글을 써보였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당 200문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리 일행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성문을 나왔다. 누선을 타고 관리들의 경호하에 서쪽으로 나아가 다음날 새벽에 타이저우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양저우까지는 수로로 150리가 된다고 한다. 낮이 되어 어제처럼 관청에 나아갔고 관리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고 돈 200문씩 증정하였다. 관청을 나와 하구에 정박해 있는 누선에 올랐다. 그때 내가 탄 배에 나이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부인이 급히 배에 타더니 선미 쪽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곧바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문틈 사이로 보니 출산이었다. 아이를 낳은 부인은 갓난아기 옆에서 직접 빨래를 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것에 매우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 선장이 우리를 향해 서툰 글씨체로 글을 써보였다. 우리의 경사는 일본인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곤 돼지고기를 조금 주었다. 이에 우리도 비축해 두었던 고기를 삶아서 축배를 들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배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배에 탑승한 이 부인은 조산부라고 한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주변을 보니 산이라 부를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작은 강들만이 사방으로 흐르고 있다. 마을을 따라 내려가 정텅읍이라 불리는 곳에 배를 정박하고 육지에 상륙해 비단 가게를 구경했다. 이 마을은 집집마다 명주실을 뽑고 있는데 그 모습이 경탄할 만하다. 한 가게 주인과 필담을 하는데 그가 묻길 당신들은 매년 육후국으로 가는 객상입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길 남쪽 바다에 육후국이 있다고는 들었으나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다시 물어오는데 일본인이 항상 육후에 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모른다고 답했더니 그가 글쓰길 당신들은 나쁜 거짓말쟁이군요 라고 한다. 나는 붓을 들어
당신은 누구에게 사람을 모욕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답했다. 오늘은 바람이 좋지 않아 육지와 가깝게 운항했다. 허즈라고 불리는 곳에서 배를 잠시 정박했다. 이곳에는 기와를 굽는 곳으로 주변에 많은 기와들이 쌓여 있다. 땔감으로 쓰는 것은 모두 집이고 기와를 굽는 가마는 일본의 것과 동일했다. 이날은 풍향이 맞지 않아 날이 밝은 뒤 출발했다. 드디어 아침에 양저우에 도착했다. 이곳은 상선과 누선이 많이 왕래하는데 지금껏 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번화했다. 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목에 칼을 채운 사람이 수십 명 있다. 이 나라는 중한 죄를 지으면 감옥에 하옥시키고 가벼운 죄를 지으면 저렇게 목칼을 채운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양저우에 상륙하여 잠시 견학했다. 그때 한 노인이 내 손을 잡아 끌며 구경해야 하는 곳이 있다며 손으로 누선을 가리킨다. 나와 젠스케가 누선 안에 들어가니 부인이 술을 가지고 와 대접해 주었다. 내가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모두 기녀들이라 한다. 노인에게 기녀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니 서양 돈으로 한 양이라고 대답한다. 그러곤 당신들 돈이 있냐고 묻기에 없다고 하였더니 기녀들이 우리 주위로 많이 모여들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보아하니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 밤이 되기 전 관리가 우리의 숫자를 확인하고 큰 관청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등불을 들은 5 관리가 우리를 엄중히 호위하여 큰 하천으로 나아갔다. 등불을 강변에 걸고서 기다리고 있으니 세척의 누선이 다가와 우리를 나누어 타게 한 뒤 한밤중에 배를 출발시켰다. 큰 강 입구에 도착했다. 강에는 작은 섬이 있었다. 둘레가 반리에 지나지 않고 높이는 5정에 가까웠다. 이 섬에는 붉은색의 누각이 세워져 있고 산 위로는 탑이 세워져 있다. 암벽에는 홍송과 농나무로 우거져 있고 모래톱 삼각주에는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에 대해 물으니 양쯔강의 금산사라고 한다. 너무 멋진 절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 섬을 통과하여 작은 강으로 들어가 큰 다리 아래에 배를 정박시켰다. 이곳은 전장현이라 불리는 곳인데 채색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많아 상륙하여 구경했다. 한 가게에 들어가 가격 등을 물어보았으나 가장 저렴한 것도 일본에 비하면 10배나 비쌌다. 모두 난징에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라 한다. 가게 주인이 술 한 잔을 주는데 이렇게 맛있는 술을 마셔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젠스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 나누어 마셨다. 오후 4시경 배에 다시 탑승하여 길을 떠났다. 밤낮으로 배를 달렸다. 단양현을 지나 창저우로 입항했다. 성 뒤편 한적한 곳에 배를 정박하고 한참을 기다리니 창저우 관리가 5명이 와서 인원을 검사했다. 이곳까지 우리를 호송해준 관리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이별을 말했다.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사서 배에 싣고 오후 2시경 배를 출항시켰다. 저 멀리 보이는 갈대평원 곳곳에 어부들이 낚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육지에 드문드문 보이는 민가들이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을 선사했다. 다음 날 오전 8시쯤 배가 역참에 도착했다. 이곳은 우시현이라는 곳이다. 그간 한 곳에 도착하면 관청에 들어가 인원을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전장현에서부터 이곳까지는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관리들 간에 인수인계를 했다. 그리하여 우시현의 관리가 찾아와서 우리 인원을 접수하고 다음 목적지가 수저우라고 알려주었다. 배를 출발해 한 마을의 번화가에 도착해 잠시 정박했을 때였다. 부잣집으로 보이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뒷문의 길이가 2정이나 되었고 나무로 만들고 검은 먹물을 칠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빈틈없이 붉은색 나비를 빼곡하게 그려두었다. 또 커다란 소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가슴 쪽이 하얀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참 특이한 곳이다. 얼마 안 있어 배를 다시 출항하여 성 아래 관문으로 생각되는 곳에 배가 도착했다. 강 한가운데에 좌우 3칸쯤 되는 토담을 만들고 거기에 배다리를 걸어서 한쪽으로 눌림돌로 이것을 메어두었다. 관리는 누각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양이다. 배다리는 길이가 5칸, 폭이 2칸 남짓되어 보인다. 우리를 인솔하는 관리가 이곳에 관문지기 앞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어앉아 보고했다. 조금 있으니 관리 2명이 와서 선 내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조사를 끝마친 뒤에야 눌림 돌을 풀어 배다리를 한쪽으로 밀어 배가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 내가 손짓하여 조금 전에 왜 배를 조사한 거냐고 물었다. 중국인이 글을 써 알리길 수저우 군대와 관리가 이곳에 관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선에 무기를 소지한 자가 있으면 체포하기 위해 검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적이라고 하면 바다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하천 내에도 적지 않게 해적들이 활동한다고 한다. 강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많이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었다. 새벽 미명에 성곽이 보여 관리에게 물으니 수저우 성이라고 알려준다. 동서 방향으로 다소 높은 산이 있는데 누각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산 중앙에는 탑이 있는데 중국인이 알려주길 이곳이 한산사라고 하였다. 정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명승절경이다. 거기서부터 성내 시가지로 진입했다. 하천폭은 20칸 정도이며 민가들은 강 상류까지 이어져 있다. 석교 3개 정도를 지나니 특이한 모양의 돌문이 나오고 그곳에 배를 정박했다. 도로는 돌을 깔아 정비해 두었다. 거리에 한 사람이 상자를 놓고 불을 피워 단팥죽을 팔고 있었다. 이내 한 그릇을 사보았더니 팥죽 안에 찹쌀가루로 만든 떡이 들어있었다. 설탕으로 맛을 내었는데 이것은 우리 일본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다. 일행은 훗날 귀국했을 때 여행 중 겪은 이야깃거리로 삼고자 모두 한 그릇씩 사 먹었다.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과자 같은 먹을 것을 전해주었다. 조금 있으니 관리 수십 명이 와서 발리 정도를 구경하며 걸었다. 이곳의 광활하고 번화한 모습에 우리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연신 감탄을 자아냈다. 관청에 들렀다가 길을 나아가는데 13층짜리 탑이 하나 보인다. 절의 편에게는 금색 바탕에 검은 먹물로 서광사라고 써놓았는데 기둥은 모두 붉은색으로 칠해 놓았다. 우리는 수저우에 도착하여 이곳 서광사를 숙소로 삼아 며칠을 보냈다. 서광사 근방은 대부분이 직물 가게들이다. 구경 나가 직물 짜는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을 뽑는 사람은 모두 여자들이고 직물을 짜는 사람은 모두 남자들이다. 오후에 중년의 남자가 찾아와서 묵적 2장을 주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에 2층으로 안내받아 올라가니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중 초백 암시평 3권과 춘추자시전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 그가 내가 소지한 칼과 예복을 보여달라고 손짓하기에 허리에 차는 작은 칼 와키자시와 예복 가미시모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는 직접 입고서 보여주길 요청한다. 내가 예복을 입고 앉으니 보는 이들이 멋있다며 소리친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의 와키자시와 가미시모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가 빌려갔던 물건을 다시 가져왔는데 한 손에는 과자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함께 주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근처에 사는 유력자의 집으로 관리와 함께 놀러 나갔다. 깨끗한 방에 우리를 안내하고 차와 만두를 내어왔다. 조금 있으니 한 사람이 벼루를 가지고 나왔고 곧 주인과 필담을 하였다. 주인이 글쓰길 류쿠인들은 푸젠에 상주하고 있어 매년 이곳으로 와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류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다시 묻는데 당신은 이곳에 몇 번 왔습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길 일본인이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까? 하고 답하니 그는 일본인은 이곳에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내가 왜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요? 하고 반문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본래 류큐인이면서 무슨 이유로 류큐인이라는 것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나는 정말로 류큐를 모르고 은폐하는 것 또한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니 그가 다시 글 썼다. 열국이 침묵하여 산물을 서로 통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좋고 천국도 좋은 일이므로 서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이곳에 들리시거든 마땅히 보물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쯤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와 소란스러웠기에 숙소로 다시 돌아왔다. 다음날 60살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숙소로 찾아왔다. 그가 손짓으로 말했다. 나는 일본에 3번이나 갔었습니다. 사스마 지역의 야쿠시마까지 갔으니 일본을 잘 아는 편이지요. 그리 말하곤 사스마번 영주님의 성함과 사스마 가문의 상징인 십자가 문양을 그려 내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길 중국인들은 모두 류큐를 일본인이라고 부른답니다. 하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관리 3명과 소관 10명이 와서 누각 아래 넓은 방에 앉아 있었다. 조금 지나 우리 일행을 모두 불러 각자 은 넉량씩을 나누어 주었다. 내게는 특별히 은 162량을 더 주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선박이 난파되어 짐을 모두 버리게 되었으니 여러가지 생활이 불편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은하를 더 주고 싶었으나 이러한 선례가 없어 함부로 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도둑 맞았던 철제 닭과 물에 빠졌던 미국들을 회수하여 가져가고 이것을 이유로 삼아 합당한 가격을 계산하여 은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며칠 전 관리가 철제 닭과 미국들에 대한 값을 물어보기에 대답해 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은을 지급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었다. 이들이 말하길 일본에는 은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고 싶다면 시내에서 구입하여 줄 수도 있으니 필요하면 말하시오 라고 하며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으나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귀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기에 모두 은으로 받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내게 지급한 은 꾸러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난민 모리야마 테이지로에게 주는 화물교환 은화 162량. 오늘은 수저우를 떠나는 날이다. 몇 개의 현을 지나 다음날 허푸라 불리던 마을에 정박했다. 이곳에서 갑옷을 입고 총을 비롯한 무기를 든 수십 명의 군인이 지나가기에 우리는 서로 놀라하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였다. 이내 물어보니 병법 조련 연습 중이라고 한다. 한 달에 3번씩 들판에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큰 지방은 지역마다 이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이 없다고 한다. 오후에 배를 다시 출항시켜 큰 하천들이 사방으로 이어진 동쪽으로 나아갔다. 스멘현과 왕스현을 지나 항저우 성 안으로 들어갔다. 남쪽 시가지 중앙에 높이가 6길 정도 되어 보이는 탑이 보인다. 14개 정도의 돌다리 밑을 빠져나오니 근처 누각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우리를 보며 중상국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온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이곳 중국 사람들은 우리말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류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가 탄 배는 석교 근처에 정박했다.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 휴식 취하기 쉽지 않다. 잠시 뒤 이곳의 관리가 18명 정도 나와서 우리 인원을 점검하고 경호하여 시가지를 통과했다. 저녁 무렵 관청을 출발했다. 등불을 밝힌 수십 명의 관리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좁은 골목길을 나아가는데 주변 상가에 손님 응대하는 여러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우리들은 한 사찰의 안내를 받아 이곳에서 8일간을 숙박했다.
1810년 10월 26일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는 항상 관리들이 근무하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나 모자른 것은 없는지 늘 물어봐주며 우리가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살펴주었다. 이날은 장관이 수십 명을 거느리고 숙소에 찾아왔는데 사찰 안을 둘러보고선 요리할 곳을 당장 만들도록 명했다. 그러곤 우리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아침에는 죽을, 점심과 저녁에는 식사를 주도록 하였다. 식사 때 나온 음식으로는 달걀과 채소를 넣은 덮밥 요리를 비롯하여 양과 오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채소절임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하루에 2번씩 지급해 주었다. 이 요리들이 우리가 먹을 식탁 위에 오르면 우리를 지켜봐주던 소관이 와서 요리를 모두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물어 더 가져다 주었다. 매번 이들은 우리를 보면 인사하였고 그 행동도 매우 정중하니 나는 그저 황송한 마음이 들었다. 선원 젠자이몬이 습기로 인한 병에 걸려 음경이 썩는 병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었다. 이를 관리에게 알렸더니 곧바로 의사 2명이 찾아와 진맥하고 손으로 배를 만져 진찰하였다. 버선 안에서 붉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곳에 처방전을 적어주었다. 약방에서 가루약으로 주문하여 약탕을 달인 뒤 아픈 부위를 직접 씻게 하였다. 오후에 관리가 찾아와 병자의 상태를 묻고 다른 환자들은 없는지도 물어본다. 내가 다른 병자가 없다고 답하니 입고 있던 의복에 여유가 있는지 또다시 물어본다. 하이먼에 있을 때 지사로부터 의복을 지급받아 충분하다고 답하니 이번에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부족함은 없는지 묻는다. 이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신경 써주니 나는 감사함을 글로써 적어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관리는 웃음을 띠며 필담을 나눈 종이를 모아 돌아갔다. 아침을 먹고 젠스케와 함께 외출하여 한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 관리와 주인의 안내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구경해보니 도자기부터 그림까지 진기하고 희귀한 물품들이 너무 많았다. 어느 것 하나 꼭 집어 최고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곳을 나와 조금 걷는데 20살 남짓 되는 남자가 우리 소매를 잡아 끌어 어느 부잣집으로 데리고 간다. 깨끗하게 잘 정돈된 방으로 안내하더니 옛 그림들을 많이 가져와 보여주었다. 그러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3폭을 골랐다. 그가 이번에는 차와 과자도 내어와 대접해 주었다. 나는 함께 온 관리에게 말하길 내가 그림 3폭을 얻었는데 달리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관리가 말하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옷을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안감이 들어있는 기모노를 한 벌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더니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윽고 돌아가려고 하자 대나무 바구니에 얼음 사탕을 넣어서 숙소의 사찰까지 가져다 주었다. 관리가 안내하여 버드나무가 무성한 곳에 이르니 커다란 누선이 정박해 있다. 관리가 손짓으로 저 배로 가라고 하는데 원하는 바여서 바로 거룻배를 불러 탑승했다. 누선의 2층 누각에는 3사람의 손님이 있었는데 모두 즐거운 얼굴이다. 배 안은 여러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고 깨끗하고 화려한 좌석이 3개가 있다. 기녀가 관리에게 무엇인가 말하자 관리는 머리를 옆으로 흔든다.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크게 웃었다. 그러곤 악기를 함께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한동안 흥에 취해 놀다 밤이 될 무렵 숙소에 돌아왔다. 관리가 오늘 이곳을 떠나 자식현으로 간다고 알려준다. 관리 수십 명이 숙소인 사찰 앞에 찾아왔는데 가마를 26대나 가져왔다. 손짓으로 가마에 타라고 하는데 사양해봐도 소용없다. 할 수 없이 각자 가마를 타고 숙소를 떠나 강가로 이동했다.
강가에는 세척의 누선이 있다. 우리 모두 배에 올라타 자식현으로 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박 운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식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밤이 되어서야 스맨현을 지나가는데 이곳은 전에 항저우에 가는 길에 지나쳤던 곳이다. 관리가 필담으로 말하길 스맨현에서 동쪽 작은 하천으로 가면 자푸가 나오는데 그곳까지 갈 예정이라 말해준다. 생각해보니 스맨현에서 자푸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그런데 지난날 바로 자푸에 가지 않고 저장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항저우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새벽에 자식현에 도착했다. 스맨현에서 100리 정도 되는 거리다. 육지에 상륙하여 찻집에 들어가니 관리가 식사를 가져다 준다. 잠깐 시간을 내어 시내 구경을 했다. 수정이라는 편액이 걸린 한 점포에 들어가니 수많은 유리그릇을 판매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32전을 지불하고 안경 하나를 구입했다. 느긋하게 여러 곳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구경꾼들이 너무 몰려들어 선박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에 배를 출발하여 한밤중에 핑후현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모두 찻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발을 씻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하길 지난번 당신 나라에서 온 13명이 타이완에 표착했다가 올해 5월 푸젠으로부터 호송되어 자푸에 머물렀습니다. 하고 말하며 지난날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한 일을 말해주는데 서툴지만 그가 하는 말은 일본말이다.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오후 4시경 드디어 자푸에 도착해 배를 묶었다. 이때 한 노인이 배를 타고 다가와선 나가사키 방언으로 어서 오시게 하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짐을 빨리 정리하고서 나가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일본말이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는 큰 바다를 마주했다. 항구 입구로 왕래하는 상선들이 수만 척이나 정박하고 있다. 시내 누각위에 올라가니 일본인 13명이 뛰어와 마치 친형제를 만난 것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매우 기뻐했다. 조금 있으니 관리가 와서 술과 고기들을 주며 매우 과분한 대접을 해주었다. 우리는 이제 안심도 되고 즐겁기도 하여 여러 잔의 술을 마셨다. 그러다 시내를 바라보니 일본에서 생산된 다시마와 해삼을 비롯하여 염색된 목면이 점포 앞에 진열된 것이 눈에 들어온다. 청의 관리들은 누각 아래에 부엌을 만들고 관리와 요리사를 포함한 총 9명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여 우리가 머무는 동안 도와주었다. 이날 이들이 우리에게 준 음식은 큰 그릇에 담긴 삶은 고기 요리를 비롯하여 오리, 잉어, 닭, 갈치 요리 등을 제공했는데 역시 아침엔 죽을 주고 점심과 저녁은 밥을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성 가득한 접대에 우리는 매우 황송할 뿐이다. 자푸에 도착하여 우리는 사차를 숙소로 사용했다. 관리들은 우리의 불편함을 늘 물으며 환송하기까지 많은 관심을 들였는데 한날 관리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필담을 나누는데 통역관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돼지고기와 담배 같은 것들도 제공해주며 극진히 살피니 우리 일동은 모두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날은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난해 사스마 지역 중 하나인 호우노즈에 난파했던 중국인들이라 한다. 그들은 지난해 일본 땅에 표류하여 위기에 직면했을 때 쇼군의 큰 은혜를 받아 살아 돌아왔다며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 중 연장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한다. 사스마 관리들은 모두 좋았지만 통역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급된 이불이 있었는데 그 속자락을 열어보니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코가 2개짜리 게다를 신게 한 것도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청나라 관리는 정말 그렇네 하고 말하며 크게 웃는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과분한 대접을 받는 우리를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한날은 절에 참배하고 싶다고 하니 통역이 관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왔다. 단 우리 인원이 많아 한 번에 갈 수 없고 반씩 인원을 나누어 다른 날 각기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에 13명이 먼저 외출했는데 사실 참배는 핑계였고 우리는 북쪽에 있는 어느 산을 향해 냉큼 내달렸다. 관리가 잇따라 쫓아왔으나 듣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갔다. 한참을 내려다 보았지만 산이라 부를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수없이 많은 상선들만 있을 뿐이다. 결국 산을 내려와 이리저리 거리를 구경하며 돌아다니다 밤이 될 무렵 숙소로 돌아왔다. 중국에 여러 차례 왕래했던 일본인이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올해 장저우와 취안저우 주변에 네덜란드 선박 120척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 관리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 쇼군이 외국과 교역하고 있으며 나가사키의 부교도 관리면서 외국과 교역한다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하곤 웃었다. 관리의 하인이 찾아왔다. 통역이 말을 전하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나와 젠스케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방문했다. 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는 넘어 보이는 주인이 털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의 부인 서너 명이 방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곧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옷을 손으로 쥐어보는데 그 모습이 매우 향기롭고 아름답다. 곧이어 차와 양갱 같은 음식들이 그릇에 담겨져 나왔고 부인들은 하녀에게 담배를 가져오게 하여 피웠는데 황금색 비단옷을 입고 이마에는 자수가 놓인 비로드를 대고 머리에는 생화를 장식으로 꽂았다. 나와 젠스케는 밤이 될 무렵까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누각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럽다.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가보니 우리 선원 중 한 명인 젠자이몬이 통역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서로 막대기를 손에 들고서 대치 중이었는데 상황이 긴박해 보인다. 내가 막대를 빼앗아 젠자이몬을 3차례나 내려치니 그가 누각 위로 몸을 피했다. 내가 통역에게 말하길 젠자이몬은 원래부터 좀 멍청한 녀석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용서해 주시고 화를 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내가 젠자이몬에게 다가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젠자이몬이 통역에게 된장을 사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런데 통역이 작은 접시를 사서 주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젠자이몬이 중국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바보다 하며 험담을 해대었는데 어떻게 귀에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이 통역에게 미쳐 그가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통역이 막대를 들고 두어 차례 때렸고 젠자이몬도 통역을 때리고자 막대를 들고 대치 중에 나에게 3차례를 더 얻어맞은 것이었다. 나는 통역에게 나아가 땅바닥에 손을 대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러자 통역도 화를 풀기 시작한다. 이곳에 와서 여태까지 중국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의 전말이다. 관리가 찾아와 오늘은 전벨련이 있다고 알린다. 관리와 함께 전원이 유력자의 집을 찾아갔다. 문으로 들어가니 관리가 마중 나와 우리를 안내한다. 응접실에는 커다란 족자 한 폭이 걸려있고 향이 피워져 있는 방 안에는 매화와 대나무 등을 그린 작은 족자들이 여러 폭 걸려있다. 벽 좌우에는 등불이 6개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제비집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우리에게 접대해 주었다. 한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는데 접대가 너무 화려하니 그저 황송할 따름이다.
관리가 우리 중 절반을 먼저 송환한다고 말하며 먼저 출발할 사람을 선정하려고 했다. 내가 제일 먼저 떠나고 싶어 먼저 그 배를 타고 싶다고 말했으나 관리는 당신은 다음 배에 타시오 라고 말한다. 관리가 먼저 출발할 13명의 인원에게 각자 이름을 쓰라고 말하며 명단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중 13명만이 먼저 배에 탑승했다. 나와 젠스케를 비롯한 남은 인원은 바닷가까지 나와 송별했다. 관리가 말해주는데 배는 내일 떠날 것이라 한다. 날이 밝았다. 어제 탑승한 13명은 오늘 출범했다. 배에 탄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며 절에서 희언을 개최했다. 관청으로부터 남은 13명은 구경하라는 명이 떨어져 우리는 희언에 참석했다. 사찰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2개 정도 문을 지나 희언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정면에 큰 불상 3개가 안치되어 있고 그 좌우로 돼지머리 2개가 받쳐져 있다. 한가운데에 촛불을 많이 켜두었고 그 반대편에 무대를 만들어 두었다. 무대가 시작되니 음악이 울려 퍼지고 구경꾼들은 몰려온다. 징소리와 함께 종규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 춤추었다. 하지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의미를 알기 어려워 그냥 웃기만 했다. 관리가 무어라 말하며 설명해 주고 있긴 한데 그도 크게 웃고 있다. 이날은 이상하게 여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희연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여인들의 참가를 일체 금한다고 알려준다.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내일 배에 승선할 것이라고 알려온다. 그간 친해진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서 찾아와 선물과 함께 작배를 말한다.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온종일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에 관리가 찾아왔다. 먼저 이곳의 관리와 선장이 자택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의복을 단정히 하고 선물 받은 신을 신고서 곁에서 우리를 많이 보살펴준 중국인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관리의 집으로 갔다. 관리는 직접 마중을 나와 내게 선물을 건네며 작별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는 해안가로 조금씩 나아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한다. 이에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에 감사를 담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쯤 되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어느덧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를 마중하러 나왔던 관리들도 이윽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작별이다. 거룻배를 타고 본선으로 이동했다. 우리를 호송하는 선장은 쉬어단이란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오후 4시경 각자 자리를 정하고 짐들을 정리했다. 선장 쉬어단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서기를 동반하여 인명책이라 쓰여진 서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곤 중국인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그 이름과 고향, 주소 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나가사키 부교로부터 질책을 받는다 한다. 엄격하게 진위를 조사하고 선정하여 배에 탑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새벽이 되어 배는 중국 땅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바다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조수의 흐름이 맞지 않아 위태로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닷 하나만으로 정박하면서도 조금도 놀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흥얼거리며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일본의 배였다면 기둥을 자르고 화물을 버리고 있을 시점에도 중국의 배는 아무렇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일본 배와 중국 배의 제작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중국 배는 선체 하단부가 튼튼한 반면 일본의 배는 선체 하단이 뾰족하고 가볍기 때문이다. 이날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중국인 선원 한 명이 돛대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살펴보다 고토열도 메시마를 발견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자 메시마가 보인다. 점심 무렵 고토열도에 오세자키로 향했으나 바람이 바뀌어 나가사키 항구로 달렸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고 파도가 심하여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낮추어 밤이 될 무렵 아마쿠사의 사키노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 한밤중 작은 배 한 척이 접근하더니 금세 사라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본인 관리의 선박이 와서 중국인들에게 종이에 글로 쓰게 한 다음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사키노츠 항구로 유도되어 입항하니 도우미 번소의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 일행의 이름과 표류 과정을 묻고 기록했다. 우리는 일본 땅에 도착했으나 상륙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배에서 머물렀다. 사키노치에서 8일간 지내다 곧 출범하여 다음날 12월 23일 나가사키로 입항했다. 끝.